일본 언어 학계가 뒤집혔습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개의 문자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나라. 초등학교 졸업까지 2136자를 암기해야 하는 시스템. 그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 강의실에서 이상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문자는 소리와 모양이 연결되어 있는가? 왜 기억에 획 하나만 더하면 키읔이 되는가? 전문가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자가 언어학 커리큘럼의 핵심 사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대학이 발견한 한글의 구조적 비밀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언어학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커리큘럼 구성 담당 교수입니다. 학부생들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죠. 올해로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문자 체계 비교라는 수업은 커리큘럼의 아주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본어의 복잡한 표기 시스템을 먼저 완전히 이해한 뒤에 다른 문자와 비교하는 게 순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문자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먼저 히라가나 46자를 배웁니다. 그 다음 가타카나를 익히죠. 둘 다 음절 문자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한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상용 한자는 2136자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026자를 배우고 중학교에서 나머지를 습득합니다. 더 복잡한 건 읽는 방법입니다. 음독과 혼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독은 한자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될 당시의 발음을 따르는 것이고, 혼독은 일본 고유어로 읽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독법을 가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어란 원래 이런 것이고,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런 저에게 변화가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비교언어학 개론 수업의 커리큘럼을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소개하는 챕터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로마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자료를 훑다가 특이한 용어를 발견했습니다. 자질 문자, 영어로는 피처럴 알파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류였습니다. 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누기도 하고, 표음 문자 안에서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로마자는 음소 문자이고, 히라가나는 음절 문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던 분류였습니다. 그런데 자질 문자라니, 음소 문자보다 더 세밀한 단위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글자의 생김새 자체가 발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글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음소 문자 이상의 분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자라 해도 분류 체계 자체를 바꿀 정도인가 싶었죠. 의구심을 품은 채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85년에 영국의 언어학자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 학자는 한글에 자음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치환한 게 아니라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글자 모양에 담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파생 원리였습니다.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거기에 다시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소리를 내지만 방법이 달라질 때 획을 추가하는 식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학적 자질을 시각화한 체계입니다. 저는 그제야 자질 문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로마자의 비와 피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가 글자 형태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한글에서 비읍과 피읍은 기본 형태가 같고 획의 추가로 구별됩니다. 발음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히라가나를 생각해 봅시다. 아, 이, 우, 에, 오. 5개의 모음입니다. 이 5글자의 형태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어떤 한자에서 유래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발음의 특성이 글자 모양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가행의 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 키, 쿠, 케, 코. 같은 자음 계열이지만 글자 모양만 보고는 그 연결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히라가나가 잘못 설계된 문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른 겁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발전한 문자입니다. 한자 안의 음을 빌려 쓰다가 점차 간략화되어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게 아닙니다. 반면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명확하고 만든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왜 이런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죠. 저는 그 문서의 존재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문자의 설계 의도와 원리를 공식적으로 설명해 놓은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를 설명할 때 한글을 대비 사례로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한국 문자를 주요 사례로 다룬다는 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은 정치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 순수하게 학문적인 작업입니다. 저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커리큘럼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 수업의 두 번째 주차에 한글을 배치했습니다. 자질 문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한글의 제자 원리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질문을 잘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일본어는 이렇게 안 만들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조건이 달랐다. 문화적 맥락이 달랐다.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진짜 궁금해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나?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수업의 방향을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소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일본어 문자 체계와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언어학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해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자 체계 비교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주차에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둘째 주차에 자질 문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초반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뜬 거라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혀뿌리의 형태라는 이야기에 직접 입 모양을 따라해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냉담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한국 문자를 이렇게 깊이 다루는가? 그런 의문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학문적 맥락에서 한국의 사례를 다루더라도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글 자체를 칭찬하는 대신 일본어 문자 체계의 특성을 먼저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자의 구조를 이해한 뒤에 다른 문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히라가나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헤이안 시대의 한자의 초서체가 간략화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는 역사입니다. 학생들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히라가나의 글자는 왜 저런 모양인가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라는 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글자는요? 이라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역시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아와 이의 발음 차이가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히라가나의 각 글자는 특정 한자의 음을 빌려온 것입니다. 어떤 한자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선택에 음성학적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와 이가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서 어떻게 다른지 글자 형태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글의 모음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기본 모음 6개입니다. 이 글자들의 형태를 나란히 배치하자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점의 위치가 모음의 양성과 음성을 구분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조합이 입의 모양과 연결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은 글자만 보고도 발음 방법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어떻게 소리 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변화였습니다. 한글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일본어 문자 체계의 특성을 먼저 짚고 그 위에 다른 사례를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면 자기 문자 체계의 특징이 더 분명해집니다. 칭찬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그 학기가 끝날 무렵 수업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피드백 중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를 10년 넘게 써왔는데 왜 이런 구조인지 처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학생이 불만을 표현한 건지 감사를 표현한 건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다음 해 같은 수업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강 신청 인원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한글 이야기 나오는 수업, 그런 식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저는 커리큘럼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자질문자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강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의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줬습니다. 원문은 한문이지만 일본어로 번역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해마다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고 중간쯤 가면 흥미를 보이고 마지막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본어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적 조건이 달랐습니다. 히라가나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고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둘 다 각자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설계된 문자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습 효율, 발음과의 대응 관계, 체계의 일관성, 이런 요소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아직 그 차이를 정량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한 학교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해 겨울 학회는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언어학회 산하의 소규모 분과 모임이었습니다. 문자론과 표기법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에 학회 발표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커리큘럼 설계가 주 업무다 보니 연구 논문보다는 교육 현장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발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 비교 교육의 실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진행해온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이었죠. 한글을 자질문자의 대표 사례로 활용한 수업 설계,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발표장에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언어학이나 일본어학을 가르치는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오후 두 번째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질문자의 정의, 한글의 제자 원리, 히라가나와의 구조적 차이.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수업에서 다뤘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국립대학의 명예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셨는데 그게 실제 학습 효율과 연결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성인 학습자 기준으로 기본 글자를 익히는데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글자 인식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읽기와 쓰기 능력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연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라가나 학습 시간과 비교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비교한 연구는 제가 찾은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히라가나를 완전히 습득하는 데 통상 1학년 전체가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가타카나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집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이 오갔습니다. 자질문자라는 분류가 학계에서 얼마나 널리 인정받는지, 한글 이외에 자질문자로 분류되는 문자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젊은 연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립대학에서 음성학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비교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학생들 사이에 저항이 없었습니까?
일본 문자 체계가 덜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 문자를 다루느냐는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 문자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자기 문자 체계의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식이면 수업이 정치적으로 들리지 않겠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정치적 뉘앙스가 끼어들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 경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몇몇 연구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교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사카의 한 사립대학에서 외국어 교육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한글의 구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뒤 저는 수업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학회에서 받은 질문들을 반영해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학습 효율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직접 비교 연구가 없다면 간접적인 지표라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 관련 보고서를 낼 때 한글이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 언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순위를 매긴 건 아니지만 문자 체계의 규칙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맥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수업에 추가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강생 중에 교환학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 수업 첫날 보여준 표정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수업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차는 문자 체계의 기본 분류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자질 문자 개념을 소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학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질 문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살짝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지 의아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둘째 주 수업에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의 기본 자음이 각각 어떤 발음 기관을 본떴는지 설명했습니다. 파생 원리도 보여줬습니다.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규칙입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익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워하거나 약간 의아해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환학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학생은 슬라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 학생이 처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쭉 써왔는데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어 교육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다루지 않나요?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잠깐 나오는 정도입니다.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과학적이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일본 대학에서 자기 문자 체계의 구조를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쓰는 문자인데 왜 이런 모양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국어 화자는 자기 언어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오히려 외부의 시선이 있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불편해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초점을 바꿨습니다. 한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문자 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저항이 줄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어의 특징을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배우니까 더 잘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비교 학습의 효과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일본 학생이 한글을 통해 일본어 문자 체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한국 학생도 일본어를 통해 한글의 특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학기 동안 그 교환 학생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일본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모음 조화의 흔적이 한글 모음 체계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학생이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학기 말에 그 학생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어 교육 쪽으로 진로를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한 학생의 방향에 영향을 줬다는 건 교육자로서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 학생이 떠난 뒤 저는 수업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시각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다음 해에도 교환 학생이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수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 봄,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사카의 사립대학에서 외국어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도쿄 학회에서 이름을 들었던 분이었죠. 저와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던 그 연구자였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공동 연구 제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에서 빠르게 습득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학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제 수업 사례를 학회에서 들었다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커리큘럼 설계가 주 업무인 저에게 공동 연구는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동안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연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분의 가설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이 초기 학습 단계에서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 글자 형태와 발음 사이의 규칙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자가 패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비교 관점을 추가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이미 습득한 일본인 학습자가 한글을 배울 때 두 문자 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면 학습 효율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구 설계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피험자 모집, 학습 프로그램 구성, 평가 지표 설정. 이 모든 과정을 두 대학이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주로 문자 체계 분석 부분을 담당했고, 오사카 쪽에서는 실험 설계와 데이터 수집을 맡았습니다. 가을에 예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한글을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글자와 발음을 짝지어 외우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제자 원리를 먼저 설명받았습니다. 기본 자음 5개가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는 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는 규칙을 이해한 뒤에 글자를 배웠습니다. 2주 뒤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자 원리를 배운 그룹의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글자 조합을 읽는 과제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암기 그룹은 배운 글자만 읽을 수 있었지만 원리 그룹은 새로운 조합도 추론해서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업에서 느꼈던 직관이 수치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오사카의 연구자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 자체의 구조가 학습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표본이 작습니다. 일반화하려면 더 큰 규모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분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본 실험을 설계합시다. 다음 해 봄, 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험자가 100명이었습니다. 3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시험 설계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학습 기간을 한 달로 늘리고 중간 테스트와 최종 테스트를 분리했습니다. 장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예비 실험과 일관됐습니다. 제자 원리를 배운 그룹이 모든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특히 한 달 뒤 최종 테스트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원리를 이해한 학습자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유지했지만 암기에 의존한 학습자는 망각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글 학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설계 원리가 교육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더 넓은 명제입니다. 그해 여름,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언어 교육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요청이 있었지만 가을에 게재가 확정됐습니다. 논문이 나간 뒤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이 게재된 직후에는 조용했습니다. 학술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나면 반응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연구자들이 읽고 인용하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그냥 다음 학기 수업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대학 사무실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한 교육 전문 매체였습니다. 논문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학술 논문이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경로가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공동 연구자가 자기 대학 홍보팀의 연구 결과를 알렸고 그쪽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거였습니다. 그게 교육 매체 기자의 눈에 띈 모양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전화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 배경, 실험 방법, 주요 발견. 기자는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일본의 문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히라가나와 한글은 구조가 다르니까요. 다만 문자를 가르칠 때 단순 암기보다 원리 이해를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기사가 나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기사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서 논의가 붙었습니다. 대부분은 중립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라는 댓글, 더 큰 규모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문적인 토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글이 히라가나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왜곡돼서 퍼졌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학습 방법론이었지 문자 체계의 의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맥락이 사라지고 자극적인 제목만 남습니다. 비판적인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자를 폄하하는 연구에 왜 대학이 예산을 쓰느냐? 한국에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설계된 실험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의 익명 댓글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논문 원문과 실험 데이터를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학과장은 내용을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해가 생기고 있으니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왜곡된 정보가 퍼진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오사카의 공동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쪽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면서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자.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자. 그분도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뒤 두 대학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 연구는 문자 체계의 의열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학습 방법론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활용한 교육 방식이 특정 조건에서 효과적이라는 발견이지 히라가나가 열등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성명서가 나간 뒤 논란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사회에 나갈 때 맥락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큰 건 그만큼 이 주제가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문자 체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은 뒤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수업은 계속했지만 외부 발표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연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회적 반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학문적 논의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동료 교수들에게서 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던 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논문 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더군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학내에서 제 연구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학생들에게서 왔습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학과 소속이었습니다. 교수님 논문을 읽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첨강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 학생은 한 학기 내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졸업 논문 주제로 문자 체계 비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일본의 한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자문 요청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문자 교육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면서 각 나라가 어떻게 문자를 가르치는지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논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정 문자의 의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 문자 체계의 고유한 특성과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자문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제작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자질문자 개념과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글 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몇 달 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저는 자문 역할이었기 때문에 화면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내레이션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편에서는 제자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혀뿌리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는 규칙, 제가 수업에서 쓰던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방영 다음 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온라인 댓글의 분위기가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다. 일본어와 비교하니까 차이가 보인다.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지?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비판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호기심과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은 맥락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일반인이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제목이나 결론만 떼어서 보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큐멘터리는 대중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수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문적 발견을 사회와 공유하려면 번역이 필요합니다. 학술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와 반발이 생깁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대학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과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용건이었습니다. 내년에 커리큘럼 개편을 논의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리큘럼 개편 회의는 그해 겨울에 열렸습니다. 학과 교수 12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문자 체계 비교 수업의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수강생 수, 수업 평가 결과,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수업이 언어학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일본어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한국 문자를 중심에 놓는 게 적절한가?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 문자 체계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자기 문자 체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이 그걸 증명합니다.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볼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번 논란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면 오해는 줄어듭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과장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정규 과목으로 운영해보죠. 2년간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첫 단계는 통과한 거였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됐습니다.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격상됐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학과에서 청강 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더 체계화했습니다. 전반부에는 문자 체계의 일반 이론을 다뤘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 그리고 자질 문자. 이 분류 체계를 먼저 설명하고 각 유형의 대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비교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히라가나와 한글을 나란히 놓고
구조적 차이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글자 형태와 발음의 관계, 파생 원리의 유무, 학습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 이런 항목들을 비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해마다 일관됐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의아해하다가 중반쯤 가면 흥미를 보이고 후반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본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했는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가?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에 의문을 품는 건 학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최종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학습 성과, 외부 평가, 모든 지표가 좋았습니다. 수업은 정규 과목으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5년 전, 자질문자라는 용어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도 많습니다. 첫째, 비교는 판단이 아닙니다. 두 대상을 비교한다고 해서 우열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통해 각 대상의 특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둘째, 학문은 경계를 넘을 때 확장됩니다. 일본어학만 파고들었다면 이런 시각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문자 체계를 공부하면서 일본어 문자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셋째, 전달 방식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연구 결과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수용이 달라집니다. 학술 언어와 일상 언어 사이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수업을 계속할 겁니다.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겁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왜 다른 방식은 없었는가?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언젠가 더 큰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유행이 아닙니다. 교육 과정 속에서 선택되고 분석되고 재평가되는 문자 활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일본의 학생들은 자기 문자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상호 이해입니다.